예, 안녕하십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미디어 읽기 제12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미리 사전에 연초에 공지 드린 데에 의하면 구범준 PD님께서 세바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구범준 PD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 회사 일로 갑작스럽게 스케줄 조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대신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글쓰기와 문화 콘텐츠 등을 가르치고 있는 유광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한글을 읽을 줄 아세요라는 제목입니다. 뭐 이렇게 시비 걸 듯한 제목이죠.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라는 글자보다는 사실은 미디어라는 것도 글자와 문자와 다양한 걸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글자를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미디어를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글자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리고 미디어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거를 시죠. 인간이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거의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처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사람마다 자기 나라 말을 배워서 또 어머니에게서 들음으로써 언어 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글 쓰는 건 조금 다릅니다. 글 쓰는 거는 우리가 글을 배워야만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말하는 것도 배워서 하게 되는 거지만 어릴 때부터 저절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배워진 겁니다. 근데 글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배워지지 않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말하는 것, 듣는 것. 또 밑에 그대로 누가 말을 하면 듣는 것, 글을 쓰는 것, 그다음에 글을 읽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글을 쓰는 것과 글을 읽는 것,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인간이 상당히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PPT에 보시는 그림들, 이 글 보면 이게 다 글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글자는 별로 없죠. 이게 뭐 무슨 글자다, 무슨 글자다 이런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혹시 잘 보시면 익숙한 거 하나 있나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림 있죠. 그게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글자죠. 왼쪽은 잉카 쪽의 글자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를 뜻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밑에 또 그림 있죠. 세 번째 그림처럼 된 거. 이건 중국에 있는 니시족 그림 문자입니다.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이 돌궐 문자고요. 뭐 어디 문자냐라는 것보다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것은 거란 문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만 해도 벌써 문자 몇 개, 한자도 없고 영어도 없고 알파벳도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제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요. 한국 글자를 쓸 줄 압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또 이제 세종대왕께서 너무 글자를 잘 만들으셨으니까 잘 씁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 영어 배우는데 고생 하시던 분들, 또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이거를 내가 배워야 되느냐. 물론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면 영어를 말도 배워야 되고 문자도 배워야 되는 거죠. 둘 다. 근데 아무튼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문자 쓰는 것도 힘든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요,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조금 했으니까. 그럼 아마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좋고요. 자, 그 얘기를 옛날로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로. 사람들은 왜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드는 글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글자라는 체계를 만드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거는 그만두고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글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질문을 해 보면 여러 답이 나옵니다. 뭐 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좋은 생각들을 잘 기록해 놓으려고,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잘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려고. 그것도 다 맞지만 사실 그건 매우 후대의 이야기고요. 맨 처음에 글자를 만든 것을 보면 처음 만들어졌던 글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건 얼마를 줬다. 이거의 가격은 얼마다. 주로 이렇게 매매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고 있는 것처럼 저런 글씨 하나 새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일단 뭐 새기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요즘처럼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쓰는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노력해서 글자를 만들어 내고 그거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였냐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사람들 사이에 바뀌지 않을 걸 했다는 겁니다. 자, 아직 글자 만드는 것이 왠지 잘 모른다 해도 우리는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나요? 예. 저 보면 저희 할머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할머님은 예 인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오래되셨어요. 살아생전 내내 글자를 못 읽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 글자 못 읽는 걸 문맹률이라고 그러죠. 문맹률이 얼마냐 그러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잘 못 읽는 분이 별로 없다. 몇 프로 안 된다 그럽니다.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대학교 때쯤 보면 우리나라에서 글자 못 읽는 분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으시는 거죠. 그걸 막 인제 너무 읽기 힘든 그것도 배우질 못하셔서 저희 할머님도 살아생전 내내 글자를 모르셨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글자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글자를 읽는다는 것은 그런데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발음이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글이 써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자, 다시 우리 글자는 세종대왕이 너무 잘 만드셔 가지고요. 글자 하나하나 써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발음을 읽어 봐라 그러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글자가 써 있는 뜻이 뭔 뜻인지를 아느냐 그러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무 책이나 갖다 놓고 책을 쭉 읽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아,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 쓰는 용어가 너무 전문적이야. 뭐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글을 쭉 읽어 나가는 능력. 자, 이게 옆에 어려운 말로 쓴 문해력이라는 거고요. 영어로 리터러시라는 거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문자,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너무나 훌륭해 가지고요. 아까 봤던 이상한 그림 문자나 한자처럼 그 뜻이 뭔지를 글자와 음이 막 아예 모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너무 좋은 문자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소리 내어 읽을 수는 있으면 그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글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이제 차차 여러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글자에 대한 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를 우리는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자, 글자보다는 그림 나오고요, 소리 나오고요, 설명 나오니까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에 잘 무슨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요. 하늘에서 찍은 건데요. 그 보트입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배에 사람들이 무슨 콩나물 시루처럼 막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찬 겁니다. 이게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서 시리아 난민들이 예,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겁니다. 그거고요. 오른쪽도 역시 시리아 그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자, 뒤에 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가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왜 전쟁이 났느냐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우리 얘기하지 말고요. 시리아 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저희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듯이. 근데 그 안에서 못 가니까 다른 나라로 막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이 시리아 난민들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림이니까 TV가 됐건 뉴스가 됐건 이걸 보면 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압니까? 알까요? 누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 아 그럴듯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말 이해하나요? 그게 바로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미디어 문해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속 강의의 핵심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것이 기본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진짜 복잡한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 생각, 내 기억, 내가 맞죠, 당연히. 내가 제일 잘 기억하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도 편집되어져서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도 안 했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제 정말 이렇게 얼빠진 짓을 제가 언제 한 번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무슨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김포공항에 가는데 이제 어떻게 갈까 하다가 아침 일찍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차를 갔다가 김포공항에 야외더라고요. 저는 김포공항은 야외는 주차장은 처음 가봤거든요. 거기다 차를 막 주차했습니다. 주차하고서 나중에 주차장에 있는 거 찾기 힘들잖아요. 저도 딴 데 가서 언제 한번 못 찾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가 무슨 열이다 해서 영어 숫자 있는 것도 보고 막 그러고 차를 막 주차하는데 가는 동안 조금 막혀서 기다리시는 분이 비행기 시간 좀 남았지만 빨리 오라고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딱 주차하고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비행기도 타야 되고 가서 막 다녀야 되고 그런데 뭐 우산까지 들기는 조금 번잡한 거예요. 근데 비가 약간 오길래 빨리 차를 딱 주차하고 빨리 나와서 비가 오는 거를 피해서 막 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맞잖아요.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비도 오고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여기가 무슨 열이고 옆에 뭐가 있고 다 기억해놓고 갔습니다. 자, 비행기 타고요. 제주도 갔어요.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온 분 이제 여러분 있는데 거기 다 김포에서 헤어지는데 딴 분이 어떻게 가요? 집에 전 차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먼저 그분 지하철 타고 가시고요. 집이 어디야? 그러면 저 어디입니다. 거기 내 방향이 아니네. 할 수 없네. 나 이쪽까지 해서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자, 그리고 저는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무슨 열, 어디, 다 받았습니다. 김포공항 혹시 주차장을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리고 한눈에 다 보입니다. 주차장이 크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그때는 비가 그쳤습니다. 쭉 가가지고 탁 찾는데 제 차가 없어요. 왜 없지? 내가 여기 잘못됐나?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쭉 돌아왔다가 분명히 여긴데 해서 혹시나 해서 착각일지 모른다 해서 옆에 열을 또 이쪽에 쭉 갔다 돌아오고요. 그래도 없어. 심지어는 그 넓은 열에 분명히 이 열인데 이쪽 열부터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차가 없어요. 그때 정신이 확 나는데요. 땀도 나고요. 그때까지 주차장을 헤맨 게 한 40분쯤 됐습니다. 왜 차가 없을까? 자,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차를 주차선에 제대로 안 주고 혹시 차가 많았기 때문에 좀 주차해서는 안 되는 옆에 뭐 차가 다니는 데는 방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돼서 이게 좀 불법으로 주차했으니까 누가 끌고 갔나? 이 공단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와서 견인차가 끌고 갔나?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꼴똘히 떠올려 보니까 자, 지금 생각 이야기하고 기억 얘기하는 겁니다. 막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분명히 제가 주차선에 딱 대고 내리면서 했던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있는데 그럼 어디지? 하고 다시 또 막 뒤지는데 아무리 해도 없어요.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누가 혹시 이거 차를 돈 안에 저기 차를 문을 열고 가져갔나? 아니야, 내 차는 20년 된 차여서 아무도 안 훔쳐갈 텐데 훔쳐가려면 딴 걸 하지. 또 훔쳐가면 사람들이 모르겠어. 별별 생각이 다 나다가 자, 제가 마지막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사실은 여기 차를 몰고 온 게 아니야, 아침에.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차를 몰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차를 몰고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저 이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예, 쉰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치매도 아니고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 이 틀림없이 내가 차를 몰고 온 게 아니야. 그 어떻게 40분을 찾는데 없겠어요. 이걸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왔지? 지하철을 탔겠지.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 가는 방법을 몰라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기억이 충돌하는 거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차를 타고 간 게 맞았고요. 어떻게 된 거였냐면 아침에 쭉 된 거 옆에 큰 저기 그 버스들이 그 관광 버스들이 몇 개 돼 있는 곳 바로 옆에 됐었는데 그 관광 버스들이 다 가고 나니까 제가 그 방향을 못 찾은 거예요. 조금 더 한 블록만 더 뒤에 가면 설마 저 멀리 있겠어 싶었는데 그 멀리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비가 온다고 막 정신없이 뛰었는데 금방 뛰었다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 자신이 경험한 건데 제가 나중에는 심지어 '사람이 이래서 미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차를 가지고 간 게 아니야.' 라고까지 스스로 내 기억을 왜곡시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틀림없이 맞아.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난 알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의 그 학자인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내 생각, 내 관념, 내 거에 따라서 과거를 내가 좋은 대로 막 조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보면요, 다 큰 다음에 20살 넘어서 30살쯤 돼가지고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잖아. 진짜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현재 느낌. '아, 내가 요즘 이렇게 불행한 것은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뭐가 있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초콜릿 주시려다가 안 줬기 때문이야.' 라고 그 얘기를 가지고 막 생각을 헤매가면서 과거를 조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는 초콜릿을 충분히 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너 배탈 난 적 있으니까 그만 먹어."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실제 그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낸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맞닥뜨린 복잡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왼쪽이 그 춘향 그림을 그 영정을 그려 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그 변학도입니다. 네, 변학도. 우리는 춘향전의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하면은 뭐냐면 변학도가 너무 나쁜 남자다. 변학도가 인제 왜 나쁘냐라고 하면은 탐관오리라 이거죠. 남원에 내려오자마자 우리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절개를 잘 지키는 아름다운 춘향이를 기생점거한다고 막 불러 가지고 당장 수청을 대려고 한다는 거죠. '아, 이런 음란하고 나쁜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다. 정말 나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인제 언제 어디서 그런 얘기도 했고 글도 썼는데요. 변학도는 탐관오리라고 보기가 쪼끔 어렵습니다. 자, 벌써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지금 이따가는 우리 사회나 뭐 다른 나라 사회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옛날 얘기하는 거고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학도는 사실 탕관오리가 아닙니다. 왜 탕관오리가 아니냐면요. 일단 기생정보라는 게 뭐죠? 자, 왔어요. 기생들이 쫙 와서 저는 누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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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기생정보입니다. 기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걸 보고 변학도 정말 나쁜 XX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변학도가 만약에 기생정보를 안 했으면 변학도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느 지방간이든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이 뭘 하죠?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요. 지금 여기 곡식은 얼마 있고 여기 관아에서 소속된 밭은 뭐고 종들이 몇 명 있고 여기 칼은 몇 개 있고 창은 몇 개 있고 모는 몇 개 있고 이걸 인수인계를 해서 장부 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은요. 바로 창, 칼,
밭, 노비 이런 것처럼 인수인계의 대상이었어요. 다시요. 원래부터 관아에 소속된 어떤 물건 같은 존재였어요. 그거 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생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변학도가 탐욕스러워 가지고 계생정보를 했다. 그리고 그래도 춘향이 보고 수청 들라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춘향이의 신분은 천민입니다. 엄마가 퇴기였으니까 은퇴한 기생, 기생에 따른 기생입니다. 저는 춘향이 한 말이 정말 속 뒤집힌 게 저는 어려서부터 예법은 알아.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사옵니다라고 100번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천민인 겁니다. 당대의 지방관인 변학도가 아무렇게나 사실은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자, 벌써 이제 제가 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상황은 뭐냐? 이런 겁니다. 사실명제와 가치명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명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은 떡이다. 이것은 밥이다. 있는 대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사실명제입니다. 가치명제라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거나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걸 포함한 게 가치명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춘향이는 기생이었다라는 건 사실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는 천민이었다. 사실명제입니다. 변학도는 양반이었고 지방관이었고 어떻게든지 어느 기생이건 어떤 사람이건 불러서 수청을 들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사실명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좋은 춘향이를 이럴 수 있어? 어머 성적으로 너무 음란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관념을 떠나서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변학도는 춘향이를 수청달라고 한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머 춘향이가 정말 정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나쁜 사람이 하다니 라고 생각하는 가치명제와 실제 당대의 실제 사실과를 혼동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는 이 예는 좀 이따 한두 개씩 들어드릴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저 사람이 무슨 특정 정파겠지? 저 사람이 특정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저럴 거야 라는 가치 명제하고 자꾸 혼동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현재에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편집된 거와 우리가 편집해내는 거와 그 다음에 바로 사실명제와 가치명제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 쓰는 것이시죠. 문장, 글자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생각해 볼 겁니다. 단어와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잘. 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좀 이따 할게요. 내포, 외연. 근데 뭐 별건 아니고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단어의 속뜻, 이게 내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어의 겉이 가지고 있는 범위, 그게 외연이라는 건데 둘은 다른 얘기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문장의 기본적인 거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죠.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죠. 뭐든지. 자,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야 라고 말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인데 행복은 절대 달성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악담도 아니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불가능하다고 그래. 아니요,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자, 문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야. 이건 가능합니다.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딱 정해진 거죠. 이게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말은 내포와 외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행복이라는 이런 큰 범위가 있어요. 자, 뭘 해야 행복해지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행복이라는 말은 이렇게 있는데 행복이 담고 있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내포인데요. 담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 행복하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여행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그때마다 계속 바뀌어. 오늘 내일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야 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그 행복을 도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행복이라는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실 때 또는 부부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도 몰라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있는데 왜 몰라? 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 심정도 모르니? 라고 하는데 그 심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를 딱 맞췄으면 좋겠는데 요 심정의 마음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왔다 갔다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미디어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단어와 뜻을 이해할 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A라는 홍길동이 이해할 때 똑같이 행복이란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요. 똑같은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저기 있는 김춘향이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하고 김춘향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요.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미디어를 이해하거나 문장을 이해할 때 가장 크게 범해지는 큰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혼동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문장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죠.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되게 유명한 겁니다. 잠시 한 30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여기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행복 이런 말이에요. 사막은 분명하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막. 아름답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오아시스 아시고요. 그렇죠? 네. 숨기고 있다. 숨긴다. 이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소설가이자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막은요,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난인 거예요. 살면서 인생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오아시스는요, 살다 보면 희망이 있고 꿈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인생은 정말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고생이지만 오아시스 같은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문장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문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어도 우리가 각각 자기가 좋은 대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문장을 말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말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게 한자나 영어로 돼 있으면요. 영어를 몰라서 한자를 몰라서 내가 글을 못 읽어 이러지만 한글로 돼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텍쥐베리가 말했던 저 말을 저렇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생텍쥐베리는 저런 식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학교 시간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걸 묻죠.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쉽죠. 사막이죠. 서술어는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아름답나요? 방금 전까지 생각했던 그 제가 건 틀렸어라고 생각한 거 말고요. 지금 생각해요. 사막을 생텍쥐베리는요. 사막이 아름답다고 말을 했어요. 아름답나요? 자, 사막은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생텍쥐베리의 저 얘기가는요. 사실은 불어로 말했죠. 근데 이제 인도 유럽어적이니까 그러니까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니까 불어, 도고, 영어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어순이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 보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뒤에서 막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 세계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공통점은 뭐냐면 가장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어입니다. 한 번만 더요. 전 세계 어떤 말이든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예요. 그래서 그 서술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쪽에 편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손흥민 나와서 골 넣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는 서술어가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그 언어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쪽에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던 뒤쪽에 가서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만 더요. 말의 뒤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나 불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 그 나라 말도 서술어가 중요하거든요. 서술어가 어디 있냐면 문장의 앞에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주로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나 사실 사고방식도 그런데요. 앞쪽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실제 글을 쓸 때도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그것까지 예를 다 드리진 않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글 보면요. 글은 대부분 미괄식이에요. 쫙 설명한 다음에 결론은 이렇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 요즘 소위 제대로 쓴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쓴다는 글들은 다 뭐냐면 두 갈식이에요. 먼저 이런 건 이런 거야 한 다음에 예를 쭉 드는 식입니다. 사실 그게 미국식인, 그러니까 영어식인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 중에서 이제 미국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그렇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다 영어를 사용하려면 사고방식을 확 바꿔야 됩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나오게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문장 구성이 잘 안 돼요. 자 이제 그럼 정리. 한국 사람은 조건 실건 자꾸 뒤쪽에 가서 이렇게 집중하고요. 저쪽에 영어나 프랑스 사람들은요. 앞쪽에 신경을 써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위에 생텍쥐베리가 말했다는 말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숨기고 있다는 거에 집중해요. 뭐가 숨기고 있어. 되게 중요한 거야. 오아시스가 숨기고 있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생텍쥐베리 말은 이게 불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중간에 끊어져요. 사막은 아름다워 하고 폭스가 말했다. 여우가 말했다.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근데 저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사막이 아름답다와 오아시스 숨겨 두 문장을 합할 때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관계대명사를 갖고 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 말에서는 아무 의미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 속에선 저게 되는 건데 즉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한국 사람 우리는 자꾸 혼동이 되지만 저 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혼동이 안 되는 거죠. 주술 관계가 잘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라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밑에 새로 바꾼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느낌인가요? 제가 일부러 글씨도 굵게 한 것처럼 사막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리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를 쓴다면. 제가 여기서는 한국어를 이렇게 바르게 써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같은 문장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생텍쥐베리가 실제로 말을 하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인생은 사막처럼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으니까 언젠간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말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딘가 살다 보면 잘 될 날이 있어. 살다 보면 오아시스처럼 대박 날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생텍쥐베리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오아시스는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제가 하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이라면 대학 가는 게 막 목표인 분들이 있어요. 또는 취직하는 게 목표인 분들이 있고요. 자, 대학 가는 거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고생했어요. 고민하고 고생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고생해서 자, 저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무 행복해요. 자, 밑에 원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좋겠죠? 오아시스에서 그러면 신난다 그러고 오아시스에서 영원히 사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막을 막 거슬러 걸어가고 있다가 우연히 오아시스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오아시스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 좋은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목표했던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너무 잘한 거죠. 자, 그분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오아시스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사막을 건너는 거지 오아시스 찾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혹시 못 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걸어왔던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다면 그렇게 살면서 고생했던 사막같이 걸어왔던 그 삶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인가요? 내가 그 목표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대학을 못 갔으니까, 오아시스에 못 갔으니까 내가 걸어왔던 사막길은 너무나 처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곳이었을까요? 오아시스에 가야만 이게 보상받는 건가요? 우리는 아까 잘못된 문장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생텍쥐베리가 말했던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사막은 아름답다고요. 인생은 사막 같지만 그냥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자, 생텍쥐베리가 했던 말을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실지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슨 얘기냐? 인생은 행복하지는 않고 사막 같지만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은 불어로 말하면 세라비한 겁니다. 인생은 환희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막 같지만 아름답습니다. 오아시스요? 숨겨져 있어요. 못 만나실 가능성이 더 높으세요. 그래도 사막을 걷는 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순이 좀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장 말고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가 남과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논리라는 게 뭔지 간단합니다. 뭐 논리에 대해서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논리학 하시는 분들 이런 논리 있고 논리란 말만 들어도 머릿속이 정신없겠지만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주장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주장은 없어요. 근데 논리는요. 주장에 이유만 있으면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왜? 그냥. 그럼 그냥 이유는 있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난 짬뽕 먹고 싶어. 난 오늘 이거 하고 싶어. 이 주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이유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논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누구든지 주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고요. 누구든지 사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요. 그 이유에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유와 근거가 같이 있어야만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논리적 구조를 갖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보신 적도 있는 것 같고 처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논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유에는 반드시 근거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유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구체적이고 틀림없는 이유를 내셔야 되는데 자, 연습 문제 그림을 좀 한번 봐보세요. 네. 뭐야?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좋은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는 사회적 공인인가?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이거부터요. 이게 그래피티라는 거거든요. 그래피티는 예술인가요? 아닌가요? 자, 어떤 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금 이 그림처럼 그려놨어요. 이걸 보고 지저분해. 다 갖다 버려. 누구야 이거 그래피티? 싫어. 다 지워.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피티는 싫어. 그래피티는 예술인지 뭔지 모르겠고 이 그래피티 갖다 지워. 자, 주장입니다. 그래피티를 없애버려. 이유 있겠죠. 싫어. 이런 겁니다. 근거가 뭔가요? 그런 걸 왜 물어? 싫다니까. 자, 이거는 논리가 없는 겁니다. 다시요. 그리고 그래피티 저거 지워. 지저분해. 지워. 그러면 근거가 뭔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야, 너는 그래피티 좋아하냐? 이런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아주 더 구체적인 예를 안 드리지만 우리 사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피티 지워 주장합니다. 그래피티를 지워. 이유는 뭐냐면 저거는 너무나 꼴불견 사나우니까. 그러면 근거를 얘기하죠. 꼴불견 사납다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요? 신께서 저거를 지우라고 하셨다.
그러면 신께서 지우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근거인데요. 그 근거는 신이 이렇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적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느낌엔 이거 나쁜 거야. 그러면 내 느낌에 나쁘다는 주장만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그래요? 저걸 좋다고도 말합니다. 내 느낌에는 저게 좋은 거야.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떡하죠?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많이 동원하는 사람들이 막 이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이 발전해 온 건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냐면 소통하고 말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점점 사회 문명이 발전돼서 이 시각 우리 이 전 세계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적인 방법으로 소통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논리적인 방법은 다시 뭐라고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왜 있어야 되냐면요. 그 근거를 다른 사람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근거를 확인해 보면 이게 근거가 이러니까 이 이유에 이 근거가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나하고 입장이 다르지만 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인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근거를 말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금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를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슬픈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가 됐건 뭐가 됐건 논리적으로 소통한다고 말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닌데 근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해요. 그리고 목소리 크게 말합니다. 사람 많이 모아 말합니다. 막 권력 있으면 힘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분 중에서 때로는 근거를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던가 안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걸 따르는 사람이건 그거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건 근거를 대라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근거가 뭔데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게 내 마음에 맞으면 맞다고 막 박수치고요. 내 마음에 나쁘다고 그러면 막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슬픈 건데요. 제 생각엔 근거를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논리라는 게 이유와 근거로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근거를 말하면 자신이 말하는 주장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는 게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근거를 빼버리는 겁니다. 근거도 알아요. 근거를 말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거를 사실 말하면 자기 주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까 봐 빼지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무도 근거를 묻지 않으니까 우리가 팩트란 말을 되게 쉽게 말하면서 팩트가 뭐야 팩트가 뭐야 말하는데 무슨 근거라고 하나만 말하면 사실이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팩트라고 말하는 근거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피티는 예술인가요? 아닌가요? 뭐 예술론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술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예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토론하시는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술이다 그러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술이다라는 예술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술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행복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이 너무 크고 복잡한 것처럼 예술도 크고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술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쉬운 얘기 위에 유튜버는 사회적인 공인인가? 이건 좀 쉽습니다. 유튜버는 뭐냐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제 그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이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유튜버는 사회적 공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아우 있잖아요.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좀 이렇게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유해한 그런 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애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자, 유튜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그래서 어린 애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선정적인 게 뭔지 막 근거를 가져와요. 막 장면도 가져오고 보세요. 선정적이죠? 그다음에 악영향을 준다. 애들이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안 좋을 거예요. 막 근거를 가져옵니다. 뭐 그러면 정말 이게 선정적인지 너무나 우리가
속되게 쓸 말로 정말 야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악영향을 끼는지 다른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네. 그러면 그러니까 유튜버는 정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걸렸던 건 뭐냐면, 사회적 공인이니까 유튜버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버는요, 사회적 공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 사회적 공인이 뭐니?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회적 공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사회적 공인이니? 맞습니다. 장관들은 사회적 공인일까요? 맞아요.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재벌, 큰 그룹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회적 공인인가요? 맞아요. 막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튜버는 그러면 어떤 분이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은 있는데 좀 작게 하는 분은 사회적 공인인가요? 그럼 이제 복잡해집니다. 사실 사회는 이런 복잡한 것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사회적 공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해 놨습니다. 사회적 공인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의 개인에게만 역할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회적 공인이라고 정의돼 있어요. 사실은 그룹을 하시는 분에도 시가총액 얼마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공인이고요. 그거 이하하는 분들은 사회적 공인이라고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갑자기 그 사업하는 것을 정말 잘못 투자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되게 어려워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요동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사회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사회에 맞는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까요? 그러면 유튜버를 사회적 공인이라고 정할까요? 아닌 거죠. 유튜버는 사회적 공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것 때문에 그때 그 학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분노해 하더라고요. 유튜버가 사회적 공인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른 거야. 유튜버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춘향이는 기생이었다라는 사실 명제와 그러니까 춘향이는 함부로 해야 된다라는 가치 명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유튜버는 사회적 공인이 아니에요. 사회적 공인이 아니라고 그럼 유튜버는 음란한 방송을 해도 됩니까? 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근거가 뭔지를 정확히 서로 생각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빼먹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는 당연하고 익숙한 것을 생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 열심히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은 무슨 광고인지 한번 봐보세요. 세 개를 보여드릴 텐데 다 같은 광고입니다. 네, 이 세 번째 분은 무슨 도 닦는 것 같은데, 네, 이 세 개가 같은 광고입니다. 자, 무슨 광고냐? 네, 보이신 다 소리 큰 거, 확성기도 소리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동 드릴도 크고요. 세 번째 거는 잔디깎기 기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자주 보기 힘든데 외국에는 좀 넓으니까 많이 봅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자, 이게 무슨 광고니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방음창 광고입니다. 방음창 광고인 근거를 얘기해봐 그러면 프레임이 있습니다. 창틀이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매우 작게 표현됐습니다. 큰 건데 이렇게 작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 방음창 광고고 그 다음에 소음이 작고 작게 표현했으니까 방음창 광고가 맞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장난감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저게 원래 작게 표현한 게 아니라 작은 장난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우리 창문을 닫으니까 결국 시끄러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방음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한 논리적인 근거를 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뻔한 얘기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네요. 아들은 다쳐서요 병원에 갔고요. 한 10초만 생각해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답을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죽었고요. 아들은 수술했는데 수술한 의사가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논리적인 결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얘기 같지만 어색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자, 의사가 엄마라는 거를 보는 순간 이 이야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실제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빼먹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고정성 때문에 의사 중에 여자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여자 의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변에도 여자 의사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 때문에 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미치는 영향은 자꾸 남자를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남성 우월주의자에서 그런 거 아니고요. 여성들을 무시하는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앞에서 조금 얘기했던 내포와 외연 때문에 담고 있는 걸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쭉 읽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눈앞에서 봤으니까 의사가 여자인 걸 봤으니까 그 얘기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그걸 빼버렸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암호처럼 하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글을 쓰고요. 남에게 의사소통한다 그러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를 빼먹어서 그 근거가 없어서 엉뚱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창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창의적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천편일률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먼저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 때문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태어나서요. 한국 위주로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태어나서 당연히 일본 위주로 생각하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미국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인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와 알게 된 가까운 것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집어넣고요. 머릿속에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요. 일본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고요. 미국 사람이면 다 저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익숙한 이미 들어온 생각에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딴 거 배우기 싫어. 딴 거 귀찮아. 옛날에 그 어떤 미국의 어떤 학자분하고 얘기를 할 때 보니까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겠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어디 가든지 다 소통이 되고 영어로 된 모든 문서를 자기네 언어니까 이해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말을 배우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외국어를 좀 배우면 가장 그 미국에 많은 그 스페니쉬 쪽 사람들 때문에 스페인어는 배우는데 필요해서 약간 그 외에는 외국어를 잘 배우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맞기 때문에 근거를 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자신에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방법 안에 편안히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철저히 사실을 분석해서 합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네, 이상한 사진이 나왔네요. 이걸로 글을 쓴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자, 한 문장으로 글을 쓰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문장으로.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한 10초 정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거죠. 자, 뭐 애가 너무 불쌍해. 광고의 세례에 그냥 애가 막 그냥 있으면서도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 세상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편일이 해석하는 건요.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어떤 해석을 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다만 동일하게 모두 다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을 분석해서 글감을 만드는 위해서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죠. 아이가 웃고 있고요.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요. 제가 받치고 있다고 했지만은 받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백인과 흑인이라고 할 수 없이 PPT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뭐 좀 손이 시커먼 약간 색깔이 있는 손과 색깔이 좀 덜한 하얀 손 두 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찾는 겁니다. 해석은 나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상표가 있다. 아니야. 몸에 상표가 찍혀 있어. 몸에 상표가 그려져 있어. 몸에 상표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어. 다 생각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얘가 애초부터 이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뽑았으면요. 그거를 합해 보는 겁니다. 아기가 두 손을 받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애를 갖다 둘이서 공모에 갖다 바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애를 갖다가 건네를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 둘이서 애를 웅냥웅냥웅냥 하면서 길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두 개를 찾으면요. 애 몸에 상표가 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한 광고가 막 세례를 받고 있다. 절대 피할 수 없다. 아니면 애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다 다른 생각들이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웃고 있어요. 그러니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 아유, 뭣도 모르고 불쌍해라 해서 이거를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나빠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띡띡띡 다 하지 않습니까? 편리하지 않나요? 몸에 이런저런 상표가 있어 그걸로 바코드처럼 삑삑삑 찍고 다니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살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는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명한 거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자, 하나씩 하나씩 사실과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콜럼버스라는 건요. 이런 걸 테고요. 신대륙 그리고 발견했다 되고요. 콜럼버스라는 거는 누가 발견했니? 누가 그걸 발견하라고 시켰니? 신대륙이라는 건 유럽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요. 발견했다는 것은 발견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니? 자, 그 얘기는 콜럼버스라는 거는 누가 발견했냐? 실제 콜럼버스가 발견했잖아요. 그 배 선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낸 사람들은요,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벨라 여왕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아니면 에스파냐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래도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름 없는 선원이었거든요. 자, 신대륙은요, 이미 살고 있었고요. 강자에 돌리고요. 발견했다는 게 더 웃긴데요. 콜럼버스가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신대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개를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놓고 보니까 어떤 게냐면 좀 말이 이상해요. 콜럼버스가 뭘 발견을 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거 발견했다고 생각을 평생 안 하고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후대 다른 사람들이죠.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거기다 갖다가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죽은 사람 말을 못하니까. 근데 다르게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에스파냐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이사벨라 여왕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왜요? 좀 이상하죠. 그 이유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걸 겁니다. 자, 미국 얘기를 조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요? 우리 미국이 되게 친근하고 가깝고 잘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 뭐 우리 학교에서 저희 다닐 땐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보스턴에서 차 사건, 뭐 보스턴 차를 내리는데 너무 세금이 비싸고 어째서 막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막 이랬고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들이 전쟁을 해서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우린 이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사실만을 뽑아온 거죠. 그리고 영국도 영어를 쓰고요. 미국도 영어를 쓰니까 뭐 왠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식민지였나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은 많이 알잖아요. 뉴욕에 있는 그 증권가가 월스트리트잖아요. 왜 월스트리트가 왜 월스트리트인지 아세요? 월스트리트 할 때 월은 WALL 벽이란 뜻이거든요. 진짜 거기 다 벽을 이렇게 쌓았었어요. 인디언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 벽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뉴요크이라는 이름은 요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요크 지방, 영국의 요크 지방 앞에 뉴자를 붙여서 새로운 요크다 해서 뉴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뉴욕이라는 지명은 사실은 원래는 뉴욕 전에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이름을 가져왔어요. 다시 말하면 거긴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그걸 나중에 뺏은 후에 뉴욕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 전체를 보면요. 여기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고요. 요즘 그냥 식민지란 말을 쓴다면 여기는 프랑스의 큰 영역 식민지였고요. 곳곳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나눠 먹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쭉 해서 다 이겨내고 물론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데 만약에 미국 분들한테 야, 너희 나라는 에스파냐가 저 신대륙을 발견했어 라고 하면 그분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시다는 거죠. 왜? 콜럼버스라는 개인이 발견했다면 어떤 개인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그거는 개인의 위대성으로 돌리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에스파냐가 우리나라가 된 신대륙을 맨 처음에 발견했다 그러면 뭔가 기분이 영 불편한 거예요. 영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작한 것이 굉장히 우리들 나름대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에 보이는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막 그 노란 잠바 입고 청바지 입으시고 절하고 있네요. 옆에는 우리나라에도 나온 건데 일본 신문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 나온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분이 있는데 일본에 이분이 어디 가서 이제 고고학적 이제 발굴을 하는 거예요. 일본 내에 발굴을 하면 거기서 구석기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느 터에서 구석기 유물이 나왔다는 건 그 터가 뭐죠? 구석기 유적이 되는 거죠. 그죠? 이분이 어디 가서 발굴을 하시면, 그러니까 구석기 그러니까 유적을 발견하는데 거의 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뭐냐면 신의 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고요. 이분이 발견한 것 때문에 이 지역은 원래 일본 내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어라고 해서 일본 역사책에도 바꾼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사람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터는 신석기의 전형적인 터였어요. 다른 학자들이 말할 때. 근데 거기에서 이상히 구석기 유물이 진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상해서 그 옛날에 몰래 CCTV를 거기다 이렇게. 자, 뭐 때문일까요? 근거 때문이겠죠. 몰래 CCTV를 이렇게 해놓고 밤에 몰래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신익지란 이분이 이따가 한밤중에 텐트 앞에서 쓱 나오더니 그 땅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되냐면 구석기 유물을 저걸 쓱 갖다가 이렇게 했고 샥샥샥샥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거기가 다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얘기를 가지고 아유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속이길 좋아해? 자,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대체 왜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은 자기가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뜨려고 학자처럼 물론 나중에 이러고 나니까 뭐 이 사람은 실제 뭐 정규학자가 아니고 뭐 사설학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거리두기 하려고 막 폄하했는데 그래서 이거 발각된 다음에 잘못했다고 고개 숙인 겁니다. 저게 그랬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일본 내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없습니다. 구석기 유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구석기 유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게 사실이에요. 근거입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아직 발굴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추론해서 어떤 결론을 얘기하냐면 일본 열도에는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떠보려고 훌륭해지려고 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금전적인 펀드를 좀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냐? 그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혹시 지금 연배가 50대 뭐 60대 되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열심히 외우셨던 거 학력고사 이런 거 시험 볼 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조선 한국 한반도에 있는 구석기 시대 유물터 제천에 뭐 을임지 어디에 구석기 뭐가 있다 막 이거 외우고요 동그라미 치고요 막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고 열심히 외웠어요. 시험 문제 맨날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 왜 맨날 냈을까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조선이 있었던 조선반도 일본 입장에서 조선하고의 대결 때문에 그랬죠.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근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거는 구석기 시대 유물터가 있으니까. 됐죠? 자, 여기 일본 열도는 구석기 시대 유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슨 결론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일본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당연히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 유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요. 일본도 신석기 시대 유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딱 사실이고 거기까지 주장이고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이 또 그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싶어해요. 한반도에 있던, 이들 말로 하면 조선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 쭉 하고 일본 열도로 들어와서 일본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오겠어요. 자,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훅 뛰는 얘기를 하죠. 뭐냐 하면 결국 결국 일본 사람들의 조상은 조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장에 일본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우리는 에스파냐건 이사벨라 여왕이건 우리 관심이 없지만 그쪽 나라 사람들은 매우 민감한 것처럼 그 우리 얘기입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지금 막 하는 조선에 있는 실제로 근거를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 우리의 조상이라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열도에 구석기 유물터가 있다고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나름의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고 얘네도 구석기 시대 같은 사람이 살았으니까 얘네와 얘네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긴 구석기가 있고 여긴 신석기밖에 없고 여긴 신석기 있으면 결국 여기가 더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거에 못 참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 사실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는 다른데 우리는 막 혼동하고 싶고요. 실제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역사까지도 왜곡시켜서라도 뭘 하고 싶어 가지고요. 이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얘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흘러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중에서 일부가 남아서 신석기 시대 조선반도에 남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흘러 들어가서 그쪽에 살고 아니면 조선반도엔 다른 사람이 왔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다른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우리 한반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민족과 일본 사람들의 기본이 됐다는 것은 거의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고 그 사실 열등감일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나 절대로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구석기 시대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현재까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 그림은요, 그냥 삽하고요. 인디언이 있고요, 그렇죠? 돈 많은 그렇죠? 백인으로 보입니다.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착취하듯이 해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쓸어 담아가는 뭐 그런 얘기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인디언 그분들이 쭉 앉았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영어로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미국 대륙에는 인디언들이 곳곳에 많이 살았겠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 오면서 더 우월한 기술과 과학 문명으로 이 사람들을 차츰차츰 밀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땅, 사람은 좋은 곳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다 뺏고 싶으니까 그 땅을 뺏으면서 이 사람들을 특정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넘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요.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야. 라고 만든 게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인디언 리저베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건 우리 얘기 아니니까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건가요?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그런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경론을 할 수 있고요. 막 근거를 막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싸웁니다. 막 자기 막 그 하듯이. 마치 우리 프로야구 팀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듯이 실제 사실은 뭐고 막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가르쳤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우리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6 년을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쓴 글을 저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우리로 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되는 6년 동안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하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 학교에 다녔답니다. 좋은 학교죠. 근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처럼 이렇게 동양에 가서 간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 스페인이나 뭐 멕시코 이쪽에 히스패닉 사람들도 있고 인디언들도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자기처럼 이 인디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인디언 보호구역은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다라고 알았답니다. 다시요.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다라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처럼 아무 관계없는 이게 저기 한국에서 간 사람 말고 여기 살 것도 아니고 동양인 말고 백인도 흑인도 히스패닉도 인디언도 다 친구들인데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수업 듣고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인디언 보호구역은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디언들을 말살하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여러 근거들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읽었으니까 그걸 알게 됐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내가 이 학생의 말을 이건 너무 상식적인 말이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 한마디 때문에 제가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인터내셔널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자꾸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 말이죠.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인디언 보호구역은 인디언들을 사실은 말살하려고 만든 거야라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이 인디언 보호구역은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우리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인디언 리저베이션이라는 말을 인디언들을 보호하려는 거야 라고 알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냥 대충 나눠보면요. 큰 그룹을 우리가 4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어떤 사실, 근거, 아까 그 논리적인 거예요. 막 근거도 찾고 팩터도 찾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요. 뒤에 사람들은 그런 사실 근거 안 찾고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사람이라고 치고요. 중간 반을 쭉 나눠서 오른쪽 사람은 어떤 사람이건 뭐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치고요. 일단 이쪽 사람은 무조건 무슨 말을 하면 다 믿는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대충 나눠지죠. 자, 학교 선생님이 미국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디언 리저베이션은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책도 읽고 뭐도 자료도 찾고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막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고서 요쪽에 있는 사람은 뭐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그랬다고? 선생님 좀 이상한 말씀하시네.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구만. 이라고 이 학생들은 결론을 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료를 찾고 자료를 찾고 똑같은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한 게 진짜 맞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해도 사실 안 찾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 뭔 소리야 선생님 참 이상하구만 저 선생님 인디언들은 무슨 말살이야 인디언을 보호하려는 거지 하고 삐딱선을 타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맞아 선생님 말씀 맞아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한 거야 라고 할 겁니다. 다시 근데 이 선생님이 인디언 보호구역은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 하면 또 앞에 사람들은 열심히 막 사료를 찾고 근거를 찾고 자료를 찾아서 여기 사람들은 선생님 하고 맨날 반대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선생님 인디언들 말살하려고 한 거구만. 여기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보호하려고 한 건데 여기 그냥 사람은 인디언들을 맞아 선생님 여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디언 리저베이션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 다시 말하면 저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없어지면 뭐만 남느냐? 단어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글을 읽을 줄 아세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란 단어만 남으면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언어라는 말이 만들어진 개념을 우리가 색안경을 끼듯이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 언어를 맨 처음에 만든 분은 어떤 의미로 만들었건, 좋은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언어를 만드는데,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경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자꾸 내면화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학생이 썼던 글에는 지금 이 얘기처럼 많은 얘기는 없고요. 그냥 마지막 얘기가 딱 하나였어요. 그게 하나 저에게 걸렸던 겁니다. 의대 학생이었어요. 자기 이렇게 배웠다.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였냐면,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정말 중요한 6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썼단 얘기죠. 내가 무엇인가를 뭔가 안 배웠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자, 아까 생각과 기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대체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알아야만 하고 무엇을 몰라야만 하는지, 난 그게 너무나 어렵고 괴롭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디어를 자꾸 봅니다. 계속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 나는 그게 싫어하는 거에 상관없이 아까 인디언 보호구역을 내수로 나눠 설명한 것처럼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거야라고 선택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곳에 무차별적인 미디어와 이야기와 단어와 문장과 이런 것들에 심하게 말하면 폭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드렸던 것에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 지금 쭉 들으셨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갔어요. 맨 처음에는 독일을 비롯한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난민들을. 일단 난민들이 오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당장 왔으니 먹어야 되고요. 지낼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쪽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떼어줘야 되고요. 어려워요.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조금 뉴스를 많이 보시고 하시는 분은 알지만은 절대 유럽에서는 안 된다. 난민 막아. 안 돼. 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시리아의 난민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로 급선회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이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끔찍해서 요 장면으로 가져왔는데요. 한 아이, 저 꼬마애가 죽은 겁니다. 아까처럼 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꼬마애가 이렇게 터키 해안으로 밀려온 거죠. 밀려와서 바닷가에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저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어머 어떻게 애가 저래 불쌍하다. 저럴 수 있어 너무해 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시리아 난민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들을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꼬마 애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트 타고 오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총 맞아도 죽고요. 굶어도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 꼬마애가 죽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을까요? 불쌍하잖아요. 맞죠?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어른이 죽었어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른이 죽었고요. 아이가 죽었어요. 어른과 아이가 죽었는데 둘 중에,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재난이 나거나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합니까? 어른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아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된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왜요? 자, 왜요? 하고 묻는 제가 얄미워 보입니다.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나? 사실명제와 가치명제가 혼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도 물론 아이를 먼저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대인이고 이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근거를 말하느냐를 여쭤보려고 지금 차근차근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나요? 자, 지금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먼저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럼 아이의 생명이 어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어? 이제 복잡해지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요, 데려오면요, 얘가 더 커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요. 이미 좀 커서 20대, 30대 중에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된 사람들을 난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국가와 그 사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어떻게 되죠? 큰 아이가 될 때까지 키우는 동안 드는 돈과 기회가 훨씬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되게 야멸차게 생각하시면서 어머 하고 미워하실 텐데, 아니, 저 다 동의한다니까요. 사실 명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자, 이 세상의 생명은 평등한가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전 세계가 바뀐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게 민주적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는 건데,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근대적인 사고이고 민주적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옛날로, 아주 먼 옛날로 아니고 살짝만 들어면, 왕이 있고요. 여기 종이 있어요. 왕과 종 중에서 어느 생명이 더 중요한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나쁘지. 예, 맞아요. 그래서 나쁜데요. 누구 생명이 더 중요한가요? 왕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이 생명은 안 중요합니다. 어른 생명과 아이 생명 중에 누구 생명이 더 중요하나요? 어른 생명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을 거의 정말 박대하다시피 했고요. 굉장히 많이 학대했고요.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이쪽 전공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참혹함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민주주의 얘기를 해볼까요? 민주주의 우리 투표하시잖아요. 투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한 표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고, 벌써 있지만, 그런 사람은 한 표가 아니라 10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하면,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자, 우린 그러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등하고 모든 사람의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표씩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거에서 말하는 거죠. 보통 선거라는 거죠. 모두 다 한 사람이 한 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의 투표나 민주주의가 먼저 발전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영국에서는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지역구마다 표가 달랐습니다. 귀족이 가지고 있는 표하고 평민이 가지고 있는 표가 1대 10으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그 시대. 귀족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등하다는 사고방식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훨씬 민주적이 됐고요. 사회가 좋아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요. 이걸 지켜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독재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까지 소비에트, 소련, 러시아 전신이죠.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서요. 그 당시 나왔던 미국에서도 나왔던 많은 보고서나 논문들은 소비에트처럼 저런 식의 독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경제를 해야 된다는 책과 도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저거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70년대 이후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게 된 거죠. 이런 거였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위대한 제왕, 위대한 독재자가 나와서 잘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좋은 점을 다 잡아먹고도 부족할 만큼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와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건 덜 똑똑하고 덜 훌륭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건 권력이 없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그런 민주주의가 훨씬 더 덜 위험하고 훨씬 더 인간들을 덜 해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거의 가장 기본은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잡한 건 뭐냐면 똑같은 생명인데 어른의 생명과 아이 생명 중에 노인 생명과 아이 생명 중에 누구를 더 우리는 위주하냐 인간적으로 아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거와 잘 안 맞고 부딪힐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자유권 뭐를 보호해야 된다는데 저렇게 나쁜 사람을 왜 보호해요? 라는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뭘까요?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다른 근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근거 속에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뭐 보호해야 되고 무슨 뭐 얼굴 초상권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내 감정상 저 사람은 잘못됐어. 신이 말하는데 저건 잘못됐어. 우리들 모두가 연맹해서 이야기했는데 저건 잘못됐어. 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훨씬 더 고귀하다라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